사위는 결국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끝의 시작이었다는 걸.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꽤 흘렀고 이미 모든 선택은 끝난 뒤였지만 가끔은 그날의 장면이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큰 사건이 있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날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조용히 틀어놓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 저는 제가 꽤 잘 참고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저를 성실한 남편이라고 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이면 처가에 인사 가고 명절이면 예를 갖추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 결혼 생활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쾌하거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담담한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잘했다고 말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아쉬워하기도 했지만 정작 제 마음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게 정말 최선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교차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듯 이 선택에도 분명한 출발점이 있었고 그 출발점에는 늘 장인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처음 했을 때만 해도 저는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평범하게 만나 평범한 나이에 결혼을 했고 장인어른 역시 처음에는 그저 말이 좀 직설적인 분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농담처럼 던지는 말들이 조금 거칠긴 했지만 아내가 원래 저런 분이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넘겼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 정도는 참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 어느 장인이 사위를 처음부터 만족스러워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제가 더 잘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직장 선배의 소개였습니다. 평범한 만남이었고 특별히 극적인 사연도 없었습니다. 몇 번의 데이트를 거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고 성격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고 저 역시 크게 튀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2년쯤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양가에서도 큰 반대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결혼이 평범하게 무난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장인을 만났을 때 저는 약간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장인은 생각보다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물론 말투가 좀 직선적이긴 했지만 그 정도야 나이 드신 어른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중에 젊은 사람이 좀 더 당당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저는 그저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장모님은 다정하셨고 아내도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은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장인이 말하는 당당함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아마도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구할 때 아내가 처가 근처를 원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가까우면 여러모로 편할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도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서울 어디든 출퇴근 거리는 비슷했고 아내가 편하다면 그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처가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은 넓지 않았지만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방 2개의 작은 거실 그리고 아담한 주방. 저희는 그 공간을 함께 꾸며가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반 1년은 정말 무난했습니다. 신혼의 설렘도 있었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구를 고르고 집을 꾸미고 주말이면 근처 맛집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안정적이었고 아내도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고 저희는 나름대로 알뜰하게 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때는 이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특별한 행복도 특별한 불행도 없는
그저 평온한 삶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인 댁에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들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주말 저녁에 식사를 함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적당한 시간에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장인도 처음에는 사위를 나름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끔 술 한잔 권하시기도 하고 직장 생활에 대해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관심 속에는 이미 평가의 시선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쌓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장인이 식사 자리에서 던지는 말들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를 겨냥한 건 아니었지만 묘하게 제 쪽을 향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다는 말, 사위는 아직 철이 덜 들었다는 말, 자기 때는 이 나이면 벌써 집 한 채는 마련했다는 말, 요즘 애들은 편하게만 살려고 한다는 말, 그런 말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고 굳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곤란해할까봐 그냥 웃으며 넘기는 게 편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자리에서 늘 네 맞다고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의 말에 반박하거나 제 입장을 설명하는 건 오히려 분위기를 깨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장모님도 계셨고 가끔은 처남처제도 함께였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제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아내가 난처해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이 정도 참는 게 사위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혹은 명절에 모였을 때마다 비슷한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장인은 늘 젊은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어느 순간 제 쪽을 보곤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부르며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 시선과 말투 속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다만 모르는 척하는 게 더 편했을 뿐입니다. 결혼 2년차가 되었을 무렵 저는 승진 기회를 놓쳤습니다. 회사 사정도 있었고 경쟁이 치열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입사한 동기들 중 몇몇이 먼저 올라갔고 저는 그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실망스러웠지만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생활이란 원래 그런 것이고 한 번의 탈락이 전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장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느 주말 장인 댁에서 식사를 하던 중 아내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었을 겁니다. 그저 집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죠. 그런데 장인이 그 말을 듣더니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했냐며 젊은 사람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뭐라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승진 탈락이 제 노력 부족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위가 더 분발해야 자기 딸도 편하게 살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제가 노력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아내를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남편처럼 규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챙기는 걸 장인은 알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아니, 알아도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장인에게 중요한 건 결과였고 그 결과가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원래 저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장인은 원래 그런 분이었고 아내 역시 그 환경에서 자라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묘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느낀 불편함이 이 가족 안에서는 그저 원래 그런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사실이 조용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의 성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아내는 중간에서 애쓰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아내가 아버지 원래 저렇다고 나쁜 뜻은 아니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문제를 키우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제 마음을 설명해도 이해받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장인은 아버지였지만 저에게 장인은 평가자였습니다. 그 차이를 아내가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조금씩 깎여나가는 자존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한다는 느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인정하는 순간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 정도는 참고 갈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바빴고 집안일도 해야 했고 주말에는 양가 어른들께 인사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제 감정은 자꾸만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 불편함도 사라지겠거니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저 쌓일 뿐이었으니까요. 마치 눈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여갔습니다. 결혼 4년차가 되었을 때 저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회사도 나쁘지 않았지만 더 나은 기회가 있다면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도 상의를 했고 아내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 군데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고 면접도 몇 번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장인 댁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가볍게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다고 한 곳에서 오래 버티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직이 단순히 참을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제 말을 끊으며 자기 때는 한 회사에 평생 다니는 게 당연했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직을 고민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에게 저는 그저 요즘 젊은 사람들이었고 참을성 없는 세대였을 뿐입니다. 점점 저는 장인이 있는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으면 가능한 한 말을 아끼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누군가 제게 질문을 하면 짧게 대답하고 그 외에는 고개만 끄덕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목소리를 낮추고 제 존재를 지우고 그렇게 자리를 채우는 것. 그게 제가 그 자리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내도 그런 제 모습을 알아챘을 겁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내 역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대화가 줄어들었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고 아내는 방에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평소처럼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던 자리였고 대화도 그럭저럭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장인의 말투는 유난히 날이 서 있었고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 장인이 누군가에게 요즘 젊은 세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 쪽을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위는 말이야, 결국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아주 짧았고 큰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진 것 같았고 누군가 웃어넘기려는 기색도 느껴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도 웃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그 말보다도 그 다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이어지는 식사, 어색하게 흘러가는 대화, 그리고 아무도 제 표정을 보지 않는 그 분위기. 그 순간 저는 묘한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나는 이 정도구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제가 몇 년간 쌓아온 노력도 참아온 시간도 이 한마디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만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뭔가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시 나가서 저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여기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대화는 이미 다른 주제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뭐라 묻지 않았고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났고 저희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내도 저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며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마음이 뚝하고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전과는 같지 않을 거라는 확신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참았던 순간들, 삼켰던 말들, 접어두었던 감정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일부러 달라지려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군요. 장인이 있는 자리에서는 더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아내와의 대화에서도 이전보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웃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내는 눈치를 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설명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내가 요즘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냥 좀 피곤하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편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저는 점점 제 마음을 접어두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불편함을 내색하지 않는 것, 그게 제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날의 막말은 단지 계기였을 뿐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감정들이 그 한마디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예전처럼 이 결혼 생활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어긋났다는 감각은 계속해서 따라다녔고 저는 그 감각을 애써 무시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제 안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만큼의 용기는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오래 제 곁에 머물렀습니다. 참는 삶을 끝내기로 한 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막말이 있었던 그날 이후에도 제 일상은 겉보기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해 집에 돌아오고 주말이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보기엔 여전히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웃는 일은 거의 없어졌고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도 괜히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에서도 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다투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조심스러워진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말을 아꼈고 아내는 그런 저를 살피는 듯 했지만 깊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의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꺼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쩌면 우리 둘 다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뭔가 금이 갔다는 것, 그리고 그 금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 저는 점점 혼자만의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거나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고 그 말들이 점점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아무에게도 평가받지 않는 시간, 아무에게도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집에 가기 싫어서 공원에 앉아 있는 남편.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묘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런 것이어야 했나? 함께 있어도 외롭고 집에 있어도 편하지 않은 삶이 정상인가? 그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예전에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빴고 가정을 지키는 게 당연한 책임이라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한번 꺾이고 나니 그 질문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점심시간 혼자 밥을 먹을 때 그 질문이 따라다녔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고 견디는 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양보와 이해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일방적으로만 흐를 때 그건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그저 의무가 되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의무를 성실히 지켜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는 정작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남편이라는 역할만 하고 있었고 저 자신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업무를 하다가도 문득 멍해지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있었고 회의 중에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팀장이 한 번은 제게 요즘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 떠올랐을 때 저는 곧바로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 괜히 일을 키우는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참는 게 미덕이라는 생각이 아직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저만 유난을 떠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원래 이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으려고 마음먹을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넘길 수 있었던 말이나 행동들이 이제는 가볍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장인과 직접 마주치는 일은 줄었지만 그 사람의 말투와 시선은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제 존재를 규정하는 평가처럼 느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그 말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사위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저는 처가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의례적인 행사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 자리가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한테 이번엔 좀 쉬고 싶다고 했더니 아내가 명절인데 어떻게 안 가냐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 갔고 하루 종일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도 장인은 여전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쩌고 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가끔 제 쪽을 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반응하고 싶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오늘 왜 그렇게 조용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피곤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게 서로에게 편한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점점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친한 형과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고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형이 물었습니다. 너 요즘 좀 어떠냐고.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형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뭔가 달라졌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한테 결혼 생활에서 참는 게 맞는 건지 물었습니다. 형은 잠시 생각하더니 참아야 할 것도 있고 참으면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딱 잘라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저 마음이 무겁다는 것, 숨이 막힌다는 것, 그 정도만 겨우 전할 수 있었습니다. 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면 그건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걸 무시하지 말라고, 계속 참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완전히 망가져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형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제가 힘든 건 사실이었고 그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다만 제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았고 그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크게 다투지 않아도 서로에게 기대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점점 혼자 버티는 데 익숙해졌고 아내 역시 제 마음을 끝까지 파고들기보다는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서운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내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아내에게 장인은 아버지였고 저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건 가혹한 일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요즘 힘들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서 제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짧게 좀 피곤한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희 부부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깊이 파고들지 않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거리를 두는 것. 그게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별다른 사건은 없었고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집안에서 얼마나 조용해졌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마음을 내놓지 않게 된 거였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삶이 아니라 혼자 견디는 삶이구나. 그 깨달음은 크게 아프지도 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스스로를 지켜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제 감정이 완전히 닳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미 많이 닳아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것마저 잃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짐작했는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제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지금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외롭다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계속된다고, 아버지 말들이 이제는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그리고 그 문제를 당신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 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꺼낸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다고. 자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중간에서 힘들었다고. 아버지 성격은 자기도 알고, 내가 불편해하는 것도 알았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 너무 멀리 와 있다는 사실만이 분명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다고. 다만 지금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듣고 각자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겠다고 했고, 저도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쯤 저희는 예전보다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대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조금 더 관심을 보였고, 장인댁 방문도 당분간 미루자고 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일까? 변화는 있었지만 그게 제 마음을 채우기엔 부족했습니다. 장인과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언젠가는 다시 그 자리에 가야 했습니다. 아내가 중간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그 구조 안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저는 아내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잖아. 나는 계속 생각해봤는데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당신이 노력하는 거 나도 알아. 고마워. 그런데 이건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어.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말이 나오고 나서 방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 후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일도 없었고 큰 갈등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각자의 생활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자주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후회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결혼식 때 찍었던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행복하다고 믿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시작일 뿐이었고 그 이후의 시간들이 제게 다른 길을 알려준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던 날 저는 법원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내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슬픔도 있었고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했던 건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장인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모든 게 끝난 뒤 혼자 남은 집에서 처음 맞이한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이 제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편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숨이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저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그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도 누군가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게 편하기도 했습니다. 제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제 표정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병을 앓다가 서서히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만약 그날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곧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말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계속 참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 큰 공허 속에서 길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잔인했지만 동시에 제게 눈을 뜨게 해준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선택이 정답이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선택 이후로 제 하루가 조금은 제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회복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 감정을 외면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제 마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주말마다 혼자 산책을 나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혼자 걷는 게 더 편합니다. 가끔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는 저처럼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 참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각자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제 선택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면 사람은 조금씩 부서진다는 걸. 저는 부서지기 전에 저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최근에 물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어떠냐고, 후회되지 않냐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보다는 왜 더 빨리 결정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더 크다고. 그 말이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더 일찍 결정했다면 제 마음이 이렇게까지 닳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살다 보니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이 삶을 견딜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누군가는 참고 살아가는 걸 선택하고 누군가는 내려놓는 길을 택합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다만 저는 너무 늦기 전에 제 마음의 소리를 한 번은 들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고 살았다면 언젠가 저는 완전히 텅 빈 사람이 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그 선택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고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마음은 솔직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고 제 기준으로 하루를 채워갑니다. 그게 지금의 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